예, 아직도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대충 서론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범죄론으로서 범죄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2절 형법 이론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출제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쓴 책 이름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설 같은 거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형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형법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점, 또 범죄 형법을 바라보는 입장 내지 어떤 관점의 차이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을 좀 제대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런 예를 하나 가지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제 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이제 모 국립대를 졸업을 했고요.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요즘 취직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력서를 뭐 한 100여 장 넣어도 면접 보라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 출근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우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체지만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갑은 뭐 찬밥도 뭐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뛸 듯이 기쁘겠죠. 그렇죠. 일단 뭐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취직됐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뭐 대한민국 만세다 하면서 이제 좋아했고요.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회사 근처에다가 이제 그 자취를 하면서 정말 이제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이 한 달 지나도 안 나오고. 2달 지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신입사원이라도 뭐 돈 달라고 뭐 그러기도 그렇고 뭐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6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월급 나올 때 기다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생계만 해결하고 있는. 그래서 매일 뭐 라면으로 때우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6개월 지나고 이제 어느 날 회사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사장 이하 전 직원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갑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죠? 6개월간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취직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월급 한 푼 못 받고 그냥 회사를 이제 못 다니게 된 겁니다. 빚만 쌓이고 아주 참담한 상황이죠. 암담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가 마침도 추석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얘가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돈 좀 벌었겠지 하면서 뭔가 그래도 또 부모님한테 월급 탐을 이렇게 사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또 친구들한테 진빚만 남아 있다는 거죠. 뭐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암담하고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어쨌든 고향에 가기는 가야 돼요. 잠깐만 부모님한테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내려가긴 가야겠는데 선물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부모님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어떤 선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돈은 없어요. 어떡합니까? 훔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불현듯이 갑자기 그게 탐이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들고 뛰다가 결국 이제 체포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검사가 이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절도죄라는 범죄를 이 청년이 범한 것입니다. 자, 범죄를 범한 겁니다. 이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범죄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 고전학파의 생각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이 고전학파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학파는 계몽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뭐 계몽 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양의 경우는 중세는 기독교,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는데 그런 이제 뭐 르네상스라든가 뭐 종교 개혁 등을 통해서 어떻게 뭡니까? 사람을 발견한 거죠. 인간의 발견. 그렇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은 신이 준 그 이성,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계몽사상, 계몽철학이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어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 아니면 사회 아니면 뭐 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집단적인 것을 중요시했지 개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을 중시하면서 모든 개인들은 다 이런 이성을 갖고 있다. 이 고귀한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개인이 중요하다는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됐고요.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유주의가 또 싹트게 된 겁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계몽 철학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의 이성 형법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절도죄라는 범죄를 범했는데 이 범죄의 원인은 그 청년의 자유의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범죄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사로 절도죄라는 범죄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원인은 자유의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말합니다. 고전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사에서 죄와 형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입장이 이제 근대학파라는 입장입니다. 근대학파. 이건 이제 고전학파 다음으로 등장한 학파인데 이 근대학파는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 얘기가 어제도 나왔는데, 자,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죠. 그렇죠? 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연과학도 급속도로 발달했죠. 또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농촌의 농부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이 도시에는 거대한 빈민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 거대한 빈민촌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범죄의 격증이라는 사태가 이제 초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형법학자들은 뭘 생각했느냐?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범죄가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예방하고 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이 근대학파가 태동한 시대였고, 그래서 이때는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당시 학자들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형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학파는 계몽사상이 아니라 바로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자연과학적 방법론이죠. 그래서 형법은 규범적 학문이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형법도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범죄 형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근대학파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이 근대학파가 등장하기 전에 고전학파는 범죄 원인을 자유의사에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근대학파는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과연 인간에게는 이 자유의사가 있는가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과연 자유의사가 범죄 원인인가? 과연 인간에게는 자유의사가 있는 것이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유의사가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유의사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자유의사는 없다. 이거죠. 자유의사는 없다. 그럼 뭡니까? 고전학파의 전제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고전학파는 범죄 원인을 자유의사로 봤는데 이 근대학파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사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범죄는 발생했고 그럼 범죄 원인이 자유의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 청년은 범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자유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사가 범죄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반사적 성격이 범죄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또 그럼 이 반사적 성격은 왜 생기느냐를 찾게 되겠죠. 그렇죠? 반사적 성격이 왜 생기느냐? 역시 노력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본 결과 역시 원인을 찾았어요.
자,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유전적인 소질입니다. 자, 타고나면서 어떤 잔인하고 난폭하고 범죄가 될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원시 인류가 가졌던 어떤 잔인성과 난폭성이 격세 유전을 통해서 발현된 것이 바로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원인이 반절 성격인데 이 반절 성격은 유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냐 사회적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졌다면 그 사람은 반절 성격을 갖게 되고 이 반절 성격을 가진 사람은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반절 성격이 원인이 돼서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근대학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고등학파를 의사 자유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유의사가 없다는 근대학파를 의사 비자유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청년의 그 절도자는 범죄를 근대학파,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해 봅시다. 그 청년은 왜 범죄를 범한 거죠? 자기 스스로 범죄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범죄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범죄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근대학파는 그 청년의 범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청년한테 자유자가 있어요?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청년은 왜 범죄를 범한 겁니까? 일단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유전자 속에는 잘 몰랐지만 범죄를 범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유전자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소질. 또 하나 뭡니까? 그 청년이 처했던 사회적 상황. 암담한 상황이죠.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또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든가, 또 추석 때, 그 취직한 아들이 부모한테 선물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행, 이런 거. 이런 사회적 상황이 그 청년을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전학파는 범죄 탓을 어디다 돌립니까? 범죄자 탓으로 돌립니다. 네가 했잖아. 그렇죠? 너 안 할 수 있었지? 자유의사가 있단 말은 뭡니까? 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스스로 선택했지. 이렇게 돌리는 게 고전학파 입장입니다. 근데 근대학파는 범죄 탓을 어디다 돌리죠? 사회 탓, 그다음에 유전자 탓, 그렇죠? 조상 탓이죠. 쉽게 말해서 조상 탓, 사회 탓. 그래서 그 범죄자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그 유전자 탓이고 사회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게 근대학파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양학파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리한 표가 4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정리죠. 이게 정리. 그래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 이 세 페이지에 걸친 것을 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임박해도 이 표만 보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죠. 이 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고등학파는 자유의사를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 자유론이라고 말하고, 또 이걸 비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근대학파는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이걸 의사 비자유론이라 말하고 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론과 비결론이 바뀐 것 같죠? 그렇죠? 고전학파는 자유의사를 인정하고 결 범죄는 자유의사로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고전학파가 결정론 같은데 왜 고전학파를 비결정론이라고 하고 근대학파를 결정론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결정과 비결정의 기준은 자유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결정과 비결정의 기준은 바로 소질과 환경입니다. 자, 이 근대학파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사가 없다. 자유의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은 범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가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이냐? 범죄자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 범죄자가 될 만한 유전적 소질. 자, 유전자를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또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 자, 이것도 운명이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운명이에요. 또 현대에 태어났다는 거. 청년 실업의 심각한 상황에 태어났다는 거.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범죄는 행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될 만한 소질을 타고난 사람과 범죄자가 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절 성격을 갖게 되고 이 반절 성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범죄를 범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학파는 결정론인데, 그 근대학파는 범죄를 뭐로 이해합니까? 운명으로 이해합니다. 범죄는 운명이다. 즉, 범죄자가 될 만한 유전적 소질을 타고난 거, 운명의 문제죠,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환경, 역시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러한 소질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범죄를 범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불과하다. 숙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범죄가 될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걸 결정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왜 비결정론일까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범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범죄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선택되는 거지 소질과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학파를 비결정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번도 더 나왔어요. 우리가 언뜻 하기에는 고전학파 결정론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범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학파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자, 이 범죄라는 거 우리가 첫 시간도 봤지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주관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인죄라는 범죄를 본다면, 자, 범죄의 주관적 측면이 뭡니까? 살인의 고의죠. 고의고, 객관적 측면, 뭡니까? 살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측면 나오지는데, 그럼 범죄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서 어떤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고전학파는 객관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객관적 측면, 이걸 객관주의라고 말합니다. 요게 좀 이상하죠? 범죄 원인이 자유의사라면 자유의사는 주관적 측면이니까 그럼 범죄의 본질도 주관적인 것에 있다는 주관주의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객관주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이 고전학파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는 국가가 무한의 형벌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유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벌권을 통제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국가한테 형벌권을 줘야 되고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인 주되 통제하고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형벌권 행사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형벌권 행사의 기준이 뭡니까? 범죄죠. 형벌은 범죄에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가 바로 형벌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근데 범죄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눠지고, 근데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합니까? 객관적 것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을 기준으로 형벌의 양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본질은 외부적인 것에 있다는 이 객관주의 범죄 이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그래서 형벌의 어떤 남용의 제한이라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했던 학파가 바로 고전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상으로는 객관주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이제 근대학파는 어떤 그 범죄 원인을 반사적 성격에 찾습니다. 이걸 반사적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적대적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법적대적인 의사, 이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이죠. 그래서 범죄의 본질은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적인 성격이나 의사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주관주의라고 말합니다. 양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객관주의, 근대학파는 주관주의 범죄 이론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의 근거를 봅시다. 책임의 근거. 오늘 고전학파는 이제 그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걸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봅시다. 사람은 다 자유의사가 있다. 그럼 범죄는 뭐냐? 자유의사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자유의사로 범죄를 선택했다는 말은 또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범죄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범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범죄를 택함으로써 남한테 고통을 주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정당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비난을 할 수 있죠. 야, 너는
범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고 범죄를 범할 자유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선택입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범죄를 택함으로써 남한테 고통을 줬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고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 나쁜 놈아.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단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이 도의적 비난과 윤리적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나타난 것을 형벌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도의적 책임론의 말은 뭐냐면 이 고전학파는 범죄라는 현상을 어떤 차원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겁니까?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거죠. 어떤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그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해할 뿐이지 어떤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와 형벌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지 이건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 고전학파고 도의적 책임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근대학파의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법관이 되는데 어떤 이제 이 청년은 아까 그 청년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좀 딱하긴 하죠. 딱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법관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피고인 참 딱하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뭐 군대까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그렇다고 물건을 훔치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피고인은 사실 안 훔치고 사실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선물비 정도는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법관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훔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훔치지 말아야지 왜 훔쳤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왜 훔쳤어요? 안 훔칠 수 있었다면 안 훔쳐야지 왜 훔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지 왜 했니? 이 말 아닙니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죠. 범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죠. 안 할 수 있는 걸 왜 했어요? 그렇죠?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근데 근대학파의 입장을 취한다면 그 청년한테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청년이 절도를 안 할 수 있었나요? 안 할 수 없었죠. 왜? 절도는, 범죄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청년은 유전자 속에 범죄자가 되도록 이미 벌써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게 뭡니까? 그 환경 자체가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범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안 해야지 왜 했니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숙명적이고 운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요. 도리어 동정을 해야죠. 너 참 안 됐다. 너 어쩌다 그런 유전자 타고났니? 안 됐다. 운이 나빴구나. 그럼 또 너 어쩌다 그런 환경에 처했니? 참 운이 나빴구나.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동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실중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근대학파는 무엇을 중시하냐? 사회를 중시합니다. 이걸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근데 공산주의 같은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시한다. 그걸 이제 강조해서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이걸 또 정확히 표현해서 또 사회방위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회방위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학파는 고전학파와 달리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시합니다. 어쨌건 이 사람은 뭡니까? 반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를 범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사람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격리가 뭐예요? 징역이죠. 형벌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자, 그 사람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운명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도록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격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징역을 살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지는 책임은 어떤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사회를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론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이 고등학파는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다고 보고,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응보가 뭐냐. 쉽게 말해서 죄값이죠. 죄값. 형벌이 뭐냐. 죄값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다라는 게 응보 사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범죄를 범할 것인가 범할 것인가 범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범죄를 범하지 않는 쪽을 택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스스로 범죄를 택했고 이 범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자,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다면 자기도 반대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준 만큼 자기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때 자기가 받는 고통이 뭡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응모 사상이에요. 일종의 그 중세 기독교의 속죄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형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 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일반 예방. 그 포에르바의 심리 강제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성이 있다는 소리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판단, 이 합리적인 이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포에르바죠. 그게 뭡니까? 심리 강제설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는 범죄로 인한 고통, 형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포에르바의 심리 강제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 강제설을 통한 범죄 예방이 가능한데 이런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손해, 고통, 즉 형벌인데 이 고통과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일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이걸 일반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대 학파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사가 없죠. 그러니까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범죄는 자기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자유사가 없다. 합리적인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이 없으니까 범죄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특별 예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근대학파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 범죄 예방을 통해서 사회를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방해할 것이냐? 범죄를 예방하면 사회를 방해할 수 있겠죠. 근데 범죄를 예방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범죄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거죠. 근데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반사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반사적 성격. 그래서 형벌은 뭐냐? 결국 그 범죄자가 갖고 있는 반사적 성격을 제거하는 하나의 치료 내지 교육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해했던 것이 바로 근대학파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특별예방주의, 특별예방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그 범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사적 성격, 이 반사적 성격을 달리 표현하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이 범죄자가, 이 특별한 범죄자가 또 범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정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등학파는 부정기형을 부정합니다. 모든 형벌은 정기일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뭘까요? 응보사상 때문이죠. 자, 형벌이 뭡니까? 이 고등학파 입장에서는 응보입니다. 죄값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타인에게 50의 고통을 줬다면 자기도 반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는 고통의 양은 역시 5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값.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준 죄의 값이 50이라면 자기가 받는 고통, 형벌의 값도 5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형 균형주의입니다. 죄형 균형주의. 그래서 죄와 형을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30 내지 60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정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값은 반드시 하나니까 정기형을 인정하고
부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 학파는 그렇지 않아요. 근대 학파는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데 이 특별 예방은 뭐냐? 바로 그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는 게 특별 예방이죠. 그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범의 위험성이 언제 없어질 줄 압니까? 잘 모르죠. 그렇죠? 언제 또 이 반절 성격이 없어질지, 언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벌은 부정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경을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형벌과 보완처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에 대해서 이 고전학파는 양자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보완처분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원론. 자, 이원론이니까 양자는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형벌과 보완처분 사이에 대체를 긍정할까요? 긍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벌과 보완처분은 언제나 중복적으로 선고되고 언제나 중복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이원주의라고 말하고 비대체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대학파는 형벌이든 보완처분이든 사회 방위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이해합니다. 같다 이론론이죠. 자,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형벌과 보완처분 사이에 대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을 중복적으로 선고할 수도 없고 중복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같은 걸 왜 두 번 집행하고 두 번 선고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고해야 되고 또 둘 중에 하나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근대학파 이론론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학자들이 있는데, 글쎄, 이건 뭐 거의 요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저 뭐 이름하고 주장학설, 제가 고등으로 표시하는데, 그 정도만 뭐 간단히 뭐 기억해 두시면,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형법학파 논쟁이고, 요걸 재분화시켜서 이제 형벌 이론과 범죄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벌이론, 응보형주의가 있고 목적형주의가 있고 또 목적형주의는 일반 예방주의가 있고 특별 예방주의가 있습니다. 또 범죄 이론상으로는 객관주의가 있고 또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형벌 이론이라는 것은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을 찾는 그런 이론적 분야입니다. 국가의 임무는 뭡니까? 현대 자유민주 사회에서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적 임무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거. 이 형벌은 뭡니까?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국가는 형벌의 이름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뺏기도 하고 자유를 뺏기도 하고 또 돈을 뺏기도 하고 명예를 뺏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렇죠? 형법 자체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해서요. 형벌이란 법익 침해를 수단으로 해서 법익을 보호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형벌제도입니다. 여기서 이 형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모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형벌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응보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뭐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같은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제 갑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근데 주먹을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같은 반 학생을 이제 때려 가지고 이제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대개 이 문제가 이제 학교 내에서 끝나죠. 뭐 퇴학을 시키거나 뭐 정학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끝나는데 이것이 형사 사건화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검사가 이 학생을 처벌하는 걸 통해서, 즉 일벌백계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자, 징역 2년 형벌이죠. 자, 이 징역 2년의 형벌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학생한테 징역 2년의 형벌이 가해진 거죠? 먼저 응보형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응보형주의. 아까 설명드렸지만 응보형주의는 이제 고전학파 입장에서 주장되는 겁니다. 자, 인간에는 자유사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범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폭행을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또 폭행이라는 범죄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친구한테 고통을 줬죠. 그렇죠? 폭행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고통을 줬고 남한테 고통을 줬다면 자기도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자기가 받는 고통이 뭡니까? 그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는 고통, 그것이 징역 2년의 인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보형주입니다. 그럼 응보형주는 형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과거지향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과거의 갑의 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한 어떤 응보, 제재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은 미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자, 어떤 미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로서 과해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지향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응보형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은, 자, 요 징역 2년의 형벌은 미래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수단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형벌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응보형주입니다. 형벌은 목적이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형벌의 자기 목적성을 인정하고 형벌은 또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응보형주를 절대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절대설,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응보형주의 또는 절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응보형주의는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이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자, 응보형주의는 고전 학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인 일자도 그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인의 자유의사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뭐 철학적으로 뭐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국가 형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은 이제 폭행을 범했는데 이건 범죄죠. 자, 범죄를 범했는데 그럼 이 형벌의 양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형벌의 양을 정하는 기준은 뭐로 봅니까? 이 응보형주는 형벌을 죄값으로 이해하죠. 죄의 대가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형벌의 양을 정하는 기준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이라는 죄를 통해서 남한테 100의 고통을 줬다면 이 학생은 100의 가치가 있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학생을 아무리 중하게 처벌하고 싶을지라도 100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학생이 범한 범죄의 양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고 그 학생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이 죄의 양, 책임의 양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형벌의 양을 책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제한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장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너무 이제 비합리적 가설이고, 또 형벌의 수단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형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형벌이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까? 목적이 있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목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건 비합리적이면서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목적형주입니다. 형벌은 목적이 있다. 자, 응보형주는 형벌은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형주는 형벌은 목적이 있는데 결국 형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형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근데 이걸 상대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형벌이란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범죄 예방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괜히 과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을 목적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느냐? 자, 이 범죄 예방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로 나눠집니다. 자, 일반 예방주의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갑에게 형벌을 선고한다고 보는가 하면 갑이 아닌 다른 학생들입니다. 일반인들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갑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 이것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 예방주의는 뭐냐면 일반이 아니라 바로 갑 자신입니다. 범죄자죠. 범죄인.
그래서 갑이라는 범죄인이 또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을 특별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특별 예방주의는 이미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을 특별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먼저 일반 예방주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반 예방주의. 여기 소극적 일반 예방과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일반 예방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한 얘기 없이 일반 예방주의 하면은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의 원칙적 의미는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갑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 예방주의는 도대체 갑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는 것일까요? 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하입니다. 자, 형벌을 통해서 일반인을 위하해서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 예방주의죠. 위하라는 말이 뭡니까? 어려운 한자 말인데 쉽게 말하면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처벌하는 걸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자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일반인들이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 이것을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갑이 같은 반 아이를 때렸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남자 학교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자기는 두목과 툭툭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보통 다른 아이들도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갑이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고 재판에 휘불 했다. 그 학교는 뭔가 좀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야, 갑이 구속됐대. 그 아이들이 약간 놀라겠죠. 그러면서 와,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구속이 돼? 특히 어린 아이들은 구속 같은 거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이따 또, 야, 갑이 재판에 넘겨졌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숙적숙적 하면서, 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 끝났네. 뭐 이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나중에 결과가 나왔어요. 징역 2년이래. 야,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겠죠. 와, 이 폭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폭행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되구나. 이거 무서워. 난 폭행하지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위하죠. 그래서 결국 갑을 처벌하는 걸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자는 겁니다. 니를 폭행하면 알지? 하면서 겁을 주자는 거죠. 겁을 줘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생각. 이것을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극적 일반 예방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 집행에 의한 일반 예방이 있고, 형 예고에 의한 일반 예방이 있는데, 과거의 뭐 중세나 고대의 일반 예방을 형 집행에 의한 일반 예방이었습니다. 자, 형을 무섭게 집행해서 일반인들에게 겁을 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형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집행했죠. 그렇죠? 또 사형을 시킬 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했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영화 옛날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 하트인가요?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전제를 한 거죠. 뭐 스코틀랜드인가 거기 어떤 그 영웅을 전제를 한 건데, 경찰이 나중에 잡혀서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 장면,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냥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광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먼저 목을 매달더라고요. 목을 매달아요. 그러니까 목을 매달아서 죽을만 하면 내려놓습니다. 죽을만 하면 내려놔요. 또 다시 매달아서 죽을만 하면 또 내려놔요. 뭡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아주 처절하게 맛보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을만 하면, 막 이렇게 비명도 지르고, 막 환성도 지르고 하겠죠. 그럼 다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가 이제 거의 뭐 빈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눕혀놓고, 뭘로 찌릅니다. 묶어놓고 찔러요. 근데 어딜 찌르느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찌르지 않습니다. 찌르지 않고,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걸로 찌르는데, 찔러서 장기를 파괴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파괴해요. 그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장기부터 아주 잘근잘근 파괴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사용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되게 사람들은 비명 지르고 정말 들을 수 없는 처참한 비명을 지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겁을 주자는 거죠. 너희들 봐라.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꼴 나는 거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형집행에 의한 일반 예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법가도 우리 동양에서 뭡니까? 능지처창 같은 거.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칼로, 아예 껍질을 다 벗기는 그런 형벌도 있습니다. 칼로. 안 죽어요. 표피를 다 벗겨다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껍질을 다 벗깁니다. 다 표피를 다 벗기고 그 다음부터는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살점을 도려내요. 도려내고 그것도 이제 생명에는 직접으로 지장이 없는 부분 살점만 다 도려내고 완전히 사람을 이제 걸레처럼 분해해서 죽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뭡니까? 형집행에 의한 일반 예방이 된다는 거죠. 겁을 주자는 거죠. 겁을 줘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의 이 소극적 일반 예방은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형예고에 의한 일반 예방이 현대적 의미의 기본적인 일반 예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 강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형을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예고해가지고 이 범죄를 범하면 그래서 이런 형벌이 과해지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 형 예고의 일반 예방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극적 일반 예방은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응보형제의 장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책임을 초과하는, 죄값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100이라면 형벌도 100이어야 되지. 죄가 100인데 형벌은 200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양을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고 형벌권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응보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일반 예방에 와서는 이것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소극적 일반 예방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그 범죄 예방의 방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합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겁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범죄 예방 효과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형벌의 양이 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형을 집행할 경우에도 좀 잔인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예방주의 단점이죠. 책임의 양을 초과하는 형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자면 학교 폭력을 막는다. 말 들어서 이렇게 형 집행에 있어서 어떤 그 자율성이 있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형을 집행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전교생 많았고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가마솥 큰 거 하나 걸어 놓습니다.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펄펄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을 묶어가지고 무슨 기중기 같은 걸 통해서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죽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모든 학생들이 부들부들 떨 겁니다. 와, 폭행했더니, 한 대 때렸더니, 가마솥에 튀겨지네, 삶아지네 하면서 다시는 폭행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확실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위하, 겁 주는 거.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의 책임의 양을 초과하는 과도한 형벌이 과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예방주의,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극적 일반 예방은 결국 어떤 식으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까? 겁을 줘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끓는 가마솥에 삶아서 죽겠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폭행을 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얄미운 친구도 있고, 때려주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고 싶어요, 정말. 근데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때리죠. 왜? 그 가마솥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저 그냥 때리고 싶지만 참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아무도 때리는 학생이 없습니다. 아무도 폭력을 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나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왜? 학생들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은 다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저 녀석 때려주고 싶어, 패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가마솥 생각 때문에 못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아주 평온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냥 불불 끓는 거죠. 때려주고 싶어. 이게 외관상으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아주 불안정하죠. 이게 소극적 일반 예방의 문제점이에요.
아주 법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관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폭탄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국가의 형벌권이 약간 약화되고 허점을 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죠. 막 때리고 난리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막자는 생각이 적극적 일반 예방입니다. 자, 보세요. 적극적 일반 예방의 개념을 봅시다. 형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반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규범의식을 강화한다는 소리는 결국 쉽게 말하면 그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법규의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한다. 자, 준법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죠. 자, 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이 소극적 일반 예방과 다른 겁니다. 자, 소극적 일반 예방은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타율적이죠. 무서워서 안 때릴 뿐이지 자발적으로 안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서워서 범죄를 안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 질서는 불안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뭡니까? 준법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이제 범죄 의사가 있는데, 자, 소극적 일반 예방은 범죄 의사를 갖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자, 범죄 의사를 갖는 걸 방지하지 못하고 다만 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겁을 줘서 막을 뿐입니다. 근데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뭡니까? 범죄 의사를 갖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국민들이 준법의식이 강화돼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요. 그래서 어떤 학생하고 트러블이 생겼고 그 학생이 미울지라도 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는 학생들, 또 그다음에 준법의식이 강한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때리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때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뉘앙스만 이해를 하시면 뭐 내용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적극적 일반 예방, 뭐 최근에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긴 한데 그게 타당하냐? 과연 형벌이 일반인의 규범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벌이 일반인의 준법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도란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서부터 절도를 처벌해 왔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처벌해 왔습니다. 그럼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절도는 계속 처벌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 절도에 대한 처벌, 형벌을 통해서 준법의식이 강화돼서 그럼 이제는 절도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교통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범죄 발생률 1위입니다. 절도가.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 형벌이 일반의 규범의식을 강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형벌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노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적극적 일반 예방도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긴 한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예방주의를 봅시다.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냐? 자,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학생 다른 동료를 때렸고 이 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것을 특별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 예방주의는 형벌을 통해서 어떻게 갑이라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특별 예방주의는 형벌을 일종의 교육 내지 치료라고 이해합니다. 교육 내지 치료.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반사적 성격을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통해서 이 반사 성격을 사라지게 만들므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 이것을 특별 예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옥의 이름이 뭡니까? 교도소라고 되어 있죠. 교도소. 뭡니까?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장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 담겨 있습니까? 특별 예방주의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좀 다르죠. 실제는 다르고, 그 교도소가 이제, 범죄대학이라고 말하죠. 범죄대학. 그래서 가서 배워오는데, 범죄를 안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걸 배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관련된 게 이제 그 단기 자유형을 이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범죄자가 금방을 털려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 미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감방에 여러 명이 이제 그 선배들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신고식을 하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너 왜 들어왔어? 그죠? 그러면 이제 절도 미수입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절도했어? 예, 금방에 보도를 좀 털려고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비상비리 울려가지고 출동 경찰관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선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상벨은 이렇게 해제하는 것이고, 뭐 유리창은 이렇게 따는 것이고, 자물쇠는 이렇게 여는 것이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럼 가면 6개월 동안 맞아 하면서 메모할 겁니다. 비상벨은 어떻게 뭐 하면서 공부하고 나옵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갑은 앞으로 절도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 자유형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단기 자유형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도소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 예방주의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 예방주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응보형주에 따르면 형벌의 양은 무엇의 양에 좌우됩니까? 죄의 양, 책임의 양에 따라서 좌우되죠. 근데 특별 예방주의에 따르면 형벌의 양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재범의 위험성의 양, 다시 말하면 반사적 성격의 양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는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이 재범 위험성이 작은 사람에게는 경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죠. 왜?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을 무엇으로 이해하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는 중한 형벌을, 경한 사람한테 경한 형벌을, 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예방주의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제 폭행을 해서 이제 공소자가 제기됐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아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고, 또 갑이 뭐 자기가 때린 친구한테 계속 편지 보내서 죄송하다 그러고 학교 측에다 또 반성문 써서 계속 내고 부모들도 손해배상 다 하고 뭐 싹싹 빌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우리 가정해본다면, 진심으로 뉘우쳤단 말은 뭡니까? 이 학생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 예방주의에 따르면 그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형벌이 선고되는 것인데, 이 학생은 재범 위험성이 없으니까 형을 선고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은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뭐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식으로 해서 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친구를 때려서 폭행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자, 징역살이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럼 다른 학생들은, 남 때려도 그냥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 때려도 그냥 나오네? 그럼 때리는 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뭡니까? 막 때리고 난리치겠죠, 이제. 왜 때려도 이제 처벌 안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뭡니까? 규범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예방주의의 어떤 단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의 본질에 대해서 응보형주의와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를 봤는데, 장점도 있지만 전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형벌의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다소라는 결합설의 입장에서 응보와 일반 예방과 특별예방을 결합한 입장에서, 종합하는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론을 봅시다. 이미 설명드렸는데, 자, 범죄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있는데, 이 객관적 측면, 즉 외부적인 행위와 외부적인 결과의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입장이고, 반대로 주관적 측면, 법적 적대적 의사라든가 범죄 의사라든가 이 반전적 성격의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고전학파 입장이고 주관주의는 근대학파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가의 문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객관주의는 외부적인 것, 명확한 것의 범죄의 본질이 있다고 함으로써 형벌권을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범죄에 대응한 것이 형벌인데 이 범죄의 본질이 객관적인 것에 있다는 게 객관적이고 결국 객관지는 범죄의 본질은 명확한 객관적인 것에 있으니까 이 명확한 외부적인 것을 기준으로 형벌권이 행사되니까 형벌권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보호장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관주의는 반대로 이 보호장적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주관주의는 범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객관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관적인 반자적 성격이나 범죄 의사의 그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자적 성격이라든가 범죄 의사라는 것은 사실 애매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반자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분명합니까?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법관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과도한 형벌권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호장적 기능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객관주의는 보호장적 기능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회 방해에 소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 같은 이 주관적 측면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주관주의는 반자적 성격이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을 기초로 형량이 선고되니까 사회 방해는 철저하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장적 기능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갑이라는 학생이 이제 친구를 때렸어요. 폭행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그냥 어깨를 한 대 친 겁니다. 또 어린한 학생도 똑같습니다. 주먹으로 어깨를 한 대 좀 세게 친 겁니다. 폭행을 했어요. 근데 법정에 나왔는데 이 갑이라는 학생과 어린한 학생의 법정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자, 갑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계속 잘못했다 그러고 반성문도 쓰고 친구한테 사과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린한 학생은 전혀 후회나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도 않고 아직 그 법관을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법관이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전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했더니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앞으로 조폭이 될 겁니다. 조폭 두목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실험도 한번 때려본 겁니다. 그래서 조폭이 되면 전과도 필요하니까 저한테 가급적 중한 전과를 가질 수 있도록 중한 형벌을 내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교도를 가서 또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이제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객관주의적 입장에서. 그럼 갑에게 선고되는 형량과 을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객관주의는 범죄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있다 보고, 따라서 형량도 그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객관주의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한 건 뭐예요? 친구의 어깨를 세게 때렸다. 똑같습니다.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외부적 측면이 똑같으니까 갑과 을에게 선고되는 형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객관주의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 갑이라는 학생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을이라는 학생은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을이라는 학생이 앞으로 조폭이 될 것이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이 객관주의가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처 못하죠. 왜? 위험성을 영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형을 선고하기 때문이죠. 이 객관주의의 문제점이에요. 재범의 위험성에 대처를 못한다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회방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갑과 을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달라집니다. 자, 주관주의는 범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반사회적인 성격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범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갑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지만 을은 엄청난 재범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주의는 이 위험성이 범죄의 본질이니까 위험성이 큰 을에게는 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고 이 위험성이 없는 갑에게는 형이 경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이 주관주의는 사회 방해에는 철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자, 이 의뢰 학생이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법관이 합니까?
미래 사실을 어떻게 법관이 판단합니까? 쉽지가 않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죠? 법관이 제멋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관의 자의가 개입됨으로써 형법권의 남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이 남용의 형법권에 의해서 보장력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방의 장점이 일방의 단점이 된다는 거. 자, 그 점을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잠깐 쉬었다가 또 형법의 적용 범위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